저 여자 끌어내요. 회장님 이름 팔아먹는 사기꾼이에요. 따라오세요. 안 돼요. 잡지 마세요. 당장 끌어내. 손 떼요. 저 아이는 여기 있어야 해요. 출입 금지입니다. 물러서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겨울바람이 유리문을 때렸습니다. 로비 안은 따뜻했지요. 하지만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대기업 주주총회장 입구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들거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먼저 뛰었습니다. 경비원 둘이 젊은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목이 꺾이며 몸이 기울었습니다. 여자는 가방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옆에 늙은 유모가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종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 손이 경비 팔뚝을 붙잡았습니다. 말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목이 먼저 울렁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먼지가 보였습니다. 그 먼지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로비의 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서 그랬지요. 서리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가 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목도리가 목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내리깔았습니다. 마치 판결문을 읽듯 했습니다. 이런 날에까지 와서 소란입니까? 회장님을 건드리면 끝이에요. 저 여자 가족도 아닙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같았지요. 사람들은 그 차가움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상도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서류철이 겨드랑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도는 로비를 한 바퀴 훑었습니다. 눈동자가 사람을 재료처럼 재었습니다. 경비팀,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기록 남기고 바로 밖으로. 경비원 하나가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 신호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서아의 가방 지퍼가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접힌 모서리가 손때로 검었습니다. 그 종이는 숨처럼 떨렸습니다. 서아는 지퍼를 황급히 눌렀습니다. 말수는 서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코트 속에서 얇은 몸이 흔들렸습니다. 말순의 몸은 더 흔들렸지요. 그녀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고개 들지 마요. 지금은 숨만 쉬어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한마디가 로비에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건 발뿐이었습니다. 시선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로비 안쪽 대형 화면에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주총 안건 목록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창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열어둔 파일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영상의 첫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대문 앞 작은 그림자 하나. 20해 전의 겨울 같은 장면이었지요. 아직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단이 입장했습니다. 검은 양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비서가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기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담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떨림이었습니다. 권력자는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설인이 곧장 다가갔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걱정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한 사람들이 소란을. 몸 상하십니다. 안으로.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걸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 빛이 부족한 로비에서도 그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멈춘 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손가락이 들렸습니다. 휘청이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작은 손을 잡으려는 듯 했지요. 그 손은 결국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힘이 빠져 담요로 떨어졌습니다. 로비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입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설인의 눈빛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상도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또한 한 줄의 진실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서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기태를 향했습니다. 그 눈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눈이었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이 하얗게 뜯겼습니다. 피 맛이 번졌습니다. 그 피를 삼키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비가 더 세게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를 아십니까? 딱 한 번만 제 얼굴을 보세요. 물어보는 말에는 물음표가 있어야 했지요. 3. 그 물음표 하나가 로비를 찢었습니다. 기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걸렸습니다. 기태의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마른 기침이 터졌습니다. 비서가 급히 물을 내밀었습니다. 기태는 물컵을 밀쳐냈습니다. 물컵이 흔들리며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물방울이 대리석에 흩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설이는 그 장면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밀어내지 않으면 늦는다는 걸요. 그녀는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손짓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작은 손짓이 큰 폭력이었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요. 회장님 앞에서 더럽히지 말고. 경비가 서아를 끌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찢어졌습니다. 말순이 소리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말순은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에 따뜻한 피가 묻었습니다. 그 피는 오래된 노동의 피였습니다. 그녀는 그 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지요. 말순의 코트 안쪽에서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봉투는 말순의 심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 심장은 오늘을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시선이 그 손을 찍었습니다. 상도의 눈은 칼 같았습니다. 할머니, 얌전히 하세요. 그 봉투 꺼내면 더 큰일 납니다. 상도는 낮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눌렀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서한은 로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찬바람이 몰려왔습니다. 따뜻했던 로비의 공기가 한순간 식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식는 듯 했습니다. 서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그녀의 눈이 다시 기태를 찾았습니다. 기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바닥에 있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20회 전 닫힌 대문.
그 문턱에서 미처 잡지 못한 손. 그 손이 오늘 또 멀어지고 있었지요.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 소리는 그날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소리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버텼습니다. 끝까지 지킨다고 말했으니까요. 밖에서 서아가 한 발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에게만 보이는 끄덕임이었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약속이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가슴에 더 깊이 눌렀습니다. 그 봉투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뜨거움은 종이의 열이 아니었습니다. 20회를 견딘 마음의 열이었지요. 하지만 말순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로비의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이 이야기를 20회 전 그 겨울밤으로 되돌리는 방아쇠가 될 줄은 말이죠. 애부터 내보내요. 오늘부로 이 집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잠깐만요. 외투라도 신발이라도. 손 치워요. 그 손이 더럽혀요. 한국 서울구의 큰 저택은 그날따라 더 조용했습니다. 폭신한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샹들리에 불빛이 유난히 고왔지요. 하지만 고운 빛이라는 게 꼭 따뜻한 건 아니었습니다. 춥고 단단한 빛도 있으니까요. 아이 하나가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위로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달랑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는 끝까지 잠기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양말 한 짝이 삐져나와 바닥을 스쳤습니다. 아이의 발에는 실내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밖은 한겨울인데 말이지요. 아이도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더 오므렸습니다. 춥다고 말하면 더 빨리 쫓겨날 것 같아서요. 유모는 아이 뒤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피하자 유모는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정리했습니다. 물기가 손끝에 차갑게 묻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산 사람은 차가운 걸 먼저 알아채는 법이거든요. 복도 끝에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실크 원피스에 코트를 걸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고 입술만 아주 얇게 펴졌습니다. 그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집안 공기가 한 번씩 얼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철 모서리는 반듯했고 그의 손등은 건조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종이를 만지는 손이었지요. 그는 아이를 한번 보더니 시선을 바로 종이로 돌렸습니다. 마치 아이도 종이 한 장쯤으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본능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는 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자동응답으로 넘어갔고 차분한 안내 음성이 흘렀습니다. 부재 중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날 유모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유모는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손바닥에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방금까지도 아이 머리를 감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누 냄새가 이 집에서 허락된 마지막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이러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회장님? 지금 그 사람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도 아이는. 아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왜 여기 둬요? 여자는 말끝을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그 눌린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고함은 지나가지만 눌러 찍은 말은 남으니까요. 아이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흘렀습니다. 벽난로 위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의 여인이 아이를 안고 찍힌 사진이었지요. 사진 속 아이는 더 작았고 더 맑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액자를 앞으로 당겨 액자 뒤편을 쾅 하고 벽에 붙였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과거를 뒤집어 숨기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일란이 여러 칸 있었고 도장 자국이 빨갛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유모 앞에 슬쩍 내밀었습니다. 퇴직이라는 두 글자가 먼저 눈에 박혔습니다. 유모의 이름은 그 밑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부로 저를 내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도 정리 대상입니다. 유모는 종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잡는 순간 아이까지 종이로 바뀔까 봐서요. 유모는 아이의 목을 훑었습니다. 가디건 안쪽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작고 납작한 펜던트였습니다. 가문 문장이 새겨진 금속 조각. 아이의 손가락은 그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자기 존재까지 사라질 것 같았겠지요. 여자의 시선이 그 반짝임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손목이 가늘게 꺾였습니다. 유모가 즉시 손을 뻗어 여자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건 아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집 물건이에요. 이 집에서 나가면 그건 돌려놔요. 말은 물건을 말했지만 진짜로는 아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유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이의 손가락을 펜던트에서 떼어냈습니다. 대신 자기 손바닥으로 펜던트를 감쌌습니다. 순간 금속의 차가움이 손금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게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건 오래 버티니까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내 손에 말없이 그렇게 말했지요. 복도 끝 벽시계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움직이면 아이의 운명도 움직여버릴까 봐서요. 여자는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하인 둘이 나타나 아이 옆에 놓인 작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은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 가벼움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의 짐이 적다는 것은 아이의 시간이 적다는 것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밖으로 대문 앞까지는 경비가 동행하죠. 기록은 남기지 마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기록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유모는 그 단어가 무서웠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이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과 같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유모는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나는 봤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유모는 그 불빛을 눈에 박아두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누군가에게 바라라고 말하려고요. 대문으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앞을 지나갈 때 아이가 잠깐 손을 뻗었습니다. 불빛이 따뜻해 보여서였을까요? 하지만 여자는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아이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자국은 울음 대신 남는 표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바람이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사람보다 먼저 밀어냈습니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 집안의 온기가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그 온기를 마지막으로 쓸어 담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자기 외투였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문턱을 넘는다는 사실이 손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죠. 아가씨, 고개 숙여요. 왜요? 제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나쁜 건 여기 있는 어른들이에요.
유모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른의 죄를 다 들려주면 아이가 너무 빨리 자라버릴 테니까요. 아이의 작은 가방이 다시 아이 손에 돌아왔습니다. 유모는 그 틈에 아까 감쌌던 펜던트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를 올리며 손끝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확실했습니다. 이건 살아있다. 유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자는 대문 안쪽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멀리 밀어내는 법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소리는 오래 남습니다. 유모의 귀 안에, 아이의 귀 안에 20해 동안 남을 소리였지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차가 지나가며 물웅덩이를 튀겼습니다. 아이의 바지가 젖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미끄러질 것 같아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유모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작아서 한 번 쥐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유모의 남은 생을 전부 붙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 발만 떼요. 아이와 유모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뒤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멀어질수록 앞의 길은 더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캄캄한 길 끝에서 결국 살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될 줄은 말이죠. 그 목걸이 방금 훔친 거죠? 아니에요. 제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경찰 불러요. 작물거래 같아요. 한국 인천동 시장 골목은 밤에 더 좁아 보였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습니다. 포장마차 김이 새어나오고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탔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지나갈수록 사람 마음은 더 차가워졌지요. 반지하 방 창문엔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로 신문지가 덧대어져 있었고 테이프가 여기저기 들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겨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겨울은 공짜였고 공짜는 늘 가장 독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은 반쯤만 뜨거웠습니다. 늙은 유모는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는데도 어깨가 떨렸습니다. 기침이 길게 뻗었다가 끊겼습니다. 숨이 잠깐 멈춘 듯해 방 안 공기도 멈췄습니다. 젊은 여성은 전기 주전자를 붙잡고 물을 데웠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지만 불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약한 날이었습니다. 이 방은 늘 뭐든 약했습니다. 빛도, 온기도,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말이지요. 탁자 위에는 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약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봉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빈 봉지는 가볍고 가벼운 것은 쉽게 버려집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장롱 위에서 종이 뭉치를 내려왔습니다. 병원비 고지서였습니다. 숫자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차가웠고 눈은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숫자 위를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마치 그 숫자에 발이 걸린 것처럼 말이지요. 늙은 유모는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눈만 먼저 떠졌습니다. 그 눈이 젊은 여성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늙은 유모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기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숨부터 쉬어요. 말하지 마요. 나 때문에 무리하지 마. 늙은 유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뼈가 먼저 닿고 살은 나중에 닿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쥐면 살이 붙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주머니 속 동전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동전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소리가 방 안에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동전이 많았으면 소리는 작았을 것입니다. 적으니 더 컸습니다. 늙은 유모는 동전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이미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달력은 시간이 멈춘 사람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방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젊은 여성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천을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금속의 빛이 살짝 튀었습니다. 가문 문장이 새겨진 펜던트였습니다. 그 빛은 이 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깨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20해 전 겨울 문턱의 차가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손이 떨렸고 지금도 손이 떨렸습니다. 늙은 유모가 그 빛을 보았습니다.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얼른 펜던트를 천으로 감췄습니다. 숨기는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20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건 안 돼. 안 하면 오늘 밤이 안 돼요. 다른 길이 있잖아.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젊은 여성은 말끝을 낮췄습니다. 말을 높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목도리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올이 풀려 있었고 끝자락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도리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 감싸던 물건이었으니까요. 늙은 유모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꿈치가 전기장판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그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는 손이 꼭 어릴 때 머리를 쓰다듬던 손 같았습니다. 여기였지요. 시간이 사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망설였습니다. 그 손은 문을 열면 다시 닫히는 문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시장 골목은 바람이 세찼습니다. 눈발이 섞인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늘 죄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등을 보면 먼저 의심을 올리거든요. 전당포 간판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 한글 글씨. 유리문 안쪽에는 금부치가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반짝임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은 누가 흘린 눈물로 닦인 적도 없는 것 같았지요. 문을 열자 종이 울렸습니다. 딸랑. 소리가 작았는데도 젊은 여성의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먼저 값을 매겼습니다. 뭘 맡기려고? 이거요. 잠깐만요. 그냥 잠깐만 맡길게요. 보자. 그녀는 천을 풀었습니다. 펜던트가 손바닥 위에 드러났습니다. 주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놀람이 아니라 알아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이 제일 싼 기술이니까요. 주인은 확대경을 들이댔습니다. 문장 각인을 쓱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흔해. 시중에 많아. 아니에요. 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문제지. 출처가 깨끗해야 하거든. 젊은 여성의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입술을 핥으려다 멈췄습니다. 하드면 더 비참해 보일 것 같아서요.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뚝뚝 숫자가 튀었습니다. 그 숫자는 병원비 고지서의 숫자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눈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숫자라도 없으면 큰 숫자는 그대로 남으니까요. 이 정도면 됐죠? 서명하고 지장 찍어. 서류는 꼭 필요해요? 필요해. 다 필요해. 종이가 나왔습니다. 종이 위에는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누워있는 늙은 유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이 얇아지는 소리 말입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죄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무언가를 팔아 넘기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패딩 안쪽에 정장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신발이 깨끗했습니다. 시장 바닥을 밟은 사람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펜던트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펜던트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높이지 않아도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거 제 물건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저 여자 훔친 거예요. 저 문장 아시죠? 전당포 주인의 눈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이 바뀜이 너무 자연스러워 미리 맞춘 약속 같았습니다. 젊은 여성은 손에서 펜을 놓쳤습니다. 펜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이 마치 낙인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가졌죠? 제 거예요. 원래 제 거예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그 단어가 입안에서 모래처럼 씹혔습니다. 그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름도 집도 기록도 늘 남의 손에 있었으니까요. 전당포 주인은 손을 턱 밑에 올렸습니다. 그 손가락이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책임을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런 건 곤란해. 저 사람 처음 봐요. 경찰 불러야겠네. 젊은 여성은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문을 막았습니다. 시장 통로에 늘 있던 낯선 사복 남자였습니다. 그 사복 남자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끼리끼리의 신호 같았지요. 젊은 여성의 손이 가방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에서 막혔습니다.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시장이 가진 소음 위로 날카로운 소리가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전당포 앞에 모였습니다. 휴대폰이 하나둘 들렸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눈이 번쩍번쩍했습니다. 그 눈은 카메라의 눈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구두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물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당포 바닥은 더러워지는데 익숙했지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누가 했습니까? 여기요. 작물거래 같아서요. 본인 신분증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요. 제발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깨진 목소리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이 가늘게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20해 전의 작은 손목과 겹쳤습니다. 그때도 누군가가 잡았고 그녀는 끌려갔지요. 젊은 여성은 발을 버텼습니다. 버티는 발끝이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중년 남자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당포 밖에서 늙은 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찢겨 들어왔습니다. 숨이 달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 손 놔요. 그건 훔친 게 아니야. 내가 지켜본 거야. 늙은 유모가 전당포 문턱을 넘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젖었습니다. 그 젖음이 눈인지 비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늙은 유모를 흘깃 보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손목은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잡힌 손목에서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젊은 여성은 늙은 유모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돌지 않았습니다. 목이 굳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젊은 여성 쪽으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숨이 가빠 말이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끝까지 말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집. 할머니, 지금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해가 아니야. 그 아이는. 말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가 늙은 유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전당포 주인의 손이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운 척했지만 힘은 단단했습니다. 늙은 유모의 눈이 젊은 여성을 향했습니다. 그 눈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버텨라. 그 눈빛 하나로 젊은 여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차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젊은 여성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시트가 딱딱했습니다. 그 딱딱함이 현실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젊은 여성은 손을 뻗었습니다. 늙은 유모 쪽으로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20해 전에도 그 손은 멈췄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불빛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젊은 여성의 손바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의 차가움이 사라진 자리만 남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물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버텨온 증명의 조각이었습니다. 차 앞좌석에서 사복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짧은 문자 화면이 번쩍했습니다. 한글 두세 줄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면 일이 더 커질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창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눈물 대신 뺨을 식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늙은 유모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경찰차 한 번이 20해 전 닫힌 대문의 주인에게로 다시 이어질 줄을 말이지요. 지금 화면 멈춰. 회장님, 뉴스입니다. 보실 필요 없. 멈추라면 멈춰. 한국 서울 높은 층 회장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곳엔 소리가 더 또렷이 남지요. 가습기 물 떨어지는 소리, 시계 초침, 커피 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 그런 것들이 마치 사람 대신 숨을 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회장 한기태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엔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렸고 빌딩 유리들이 회색빛으로 서로를 비췄습니다. 그는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피부가 종이처럼 마르고 혈관이 푸르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힘이 남은 곳이 아니라 시간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탁자 위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웃는 얼굴들, 반듯한 정장, 반듯한 치아. 그러나 사진의 가장자리 한쪽이 조금 들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오래된 접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래 들여다본 사진이란 뜻이었지요. 기태는 액자 앞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유리 위에 닿지 못했습니다. 닿으면 깨질까 봐서가 아니라 닿으면 기억이 더 선명해질까 봐서였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서류철을 내려놓고 커튼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빛이 줄어들자 방 안이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비서는 리모컨으로 TV를 켰습니다. 회장에게 필요한 건 항상 보고였으니까요. 화면에 뉴스 앵커가 나왔습니다. 정제된 목소리로 남의 인생을 또렷이 읽었습니다. 자막은 한글로 반듯했고 단어는 날카로웠습니다. 자막 상속 사기 의혹 회장 이름 팔아 금품 시도, 자막 젊은 여성, 작물거래 혐의로 수사 확대. 기태는 처음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화면 아래로 지나가는 이름 없는 실루엣에 눈이 걸렸습니다. 한 장면, 시장 골목의 습한 빛, 전당포 유리문, 그리고 경찰차 불빛. 그 장면 사이로 한 여자의 얼굴이 잠깐 잡혔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려도 그 얼굴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뼈가 먼저 기억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기태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며 대리석 위를 굴렀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비서가 즉시 주워 올리려 했습니다. 기태가 손바닥을 들어 비서를 멈췄습니다. 저 여자 다시. 회장님, 화면이 흔들려서. 흔들려도 보여. 비서는 재생발을 되감았습니다. 몇 초 전. 다시. 또 다시. 그리고 그 얼굴이 또 잡혔습니다. 기태의 목구멍이 한 번 울었습니다. 기침이 나오려다 가슴 안에서 꺾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자 비서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는 게 충성의 방식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기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걸이를 세게 잡았습니다. 가죽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삐걱임이 마치 참아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잠글 이유가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 오래된 열쇠 하나, 그리고 작은 종이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런색이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누가 자주 만진 물건의 모서리였습니다. 기태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대신 봉투 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종이 질감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촉감이 오래된 상처처럼 익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기태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비서는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갑자기 손을 뻗어 액자를 뒤집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보이지 않게 유리 대신 검은 뒷판이 위로 올라오게. 그 행동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동작에서 진짜 마음을 봅니다. 말로는 숨겨도 손은 숨기지 못하니까요. 이름 뭐라고 했지? 뉴스엔 이름이 아직? 그럼 찾아. 회장님, 법무팀 통해서. 법무팀 말고. 비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의 말고는 늘 위험한 뜻이었습니다.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 리마인딩이 아니라 기억. 그리고 기억은 기록보다 무섭지요. 기태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색 빌딩 유리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반사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권력자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거의 혼잣말처럼. 그날 대문이 닫혔지. 비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이 그날을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실엔 늘 오늘만 있었거든요.
오늘의 보고, 오늘의 숫자, 오늘의 주가. 기태는 문득 손가락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지가 끼워져 있던 자리. 반지가 사라져도 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엄지로 문지르며 그는 TV 속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뉴스 화면 아래로 다른 자막이 스쳤습니다. 자막 증거물 확보 여부, 수사 핵심. 기태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습니다. 증거물. 그 한 단어가 기태의 등줄기를 차갑게 훑쳤습니다. 그는 증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그 증거를 빼앗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기태는 비서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손짓이 작았지만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총 안건 잠깐 미뤄. 회장님, 이미 공지된 일정이라. 미뤄. 그럼 대신 이유를. 이유는 내가 정한다. 기태는 책상 위 종이를 한 장 끌어당겼습니다. 펜을 들었는데 펜 끝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길었습니다. 끝내 그는 이름 대신 단어 하나만 적었습니다. 아이.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찾아. 비서는 그 글자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아닌 곳. 회장이 말고라고 말한 그 길. 기태는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젊은 여자는 경찰차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20해 전 대문 손잡이의 차가움과 닮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누가 들으면 안 되는 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실 문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가벼운 발이 아니라 급한 발. 급한 발은 늘 먼저 악한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 여자, 오늘도 올 겁니까? 올 가능성이 큽니다. 회장님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막아요. 문턱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국 서울 본사 지하 회의실은 창이 없었습니다. 창이 없으면 마음도 숨기기 쉽지요. 밖이 안 보이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길게 뻗은 테이블 위로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은 모두 반듯했습니다. 반듯한 종이들은 늘 누군가를 찌릅니다. 칼이 아니라 문장으로 찌르지요. 상도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밀 때마다 바람이 났습니다. 종이 바람이 사람의 체온을 빼앗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사람의 눈이었으니까요. 기태는 서류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놓인 순간부터 서류는 명령이 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안경 다리 끝이 귀 뒤 살을 눌렀습니다. 그 눌림이 경고처럼 느껴졌겠지요. 첫 장면 위에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사기 의혹, 작물거래 혐의, 허위 주장 상습. 단어 하나하나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기태는 그 단어들을 읽는 동안에도 어제 본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뉴스 화면 속 그 눈. 울지 않는 눈. 울 시간이 지나버린 눈 말입니다. 서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칼날을 숨기는 천이기도 합니다. 회장님, 이건 회사 보호입니다. 법무팀이 검토했어요. 접근 차단이 맞습니다. 주총이 흔들리면 지지율도 흔들립니다. 상도는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전당포 조명 아래 경찰차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가려졌는데도 기태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겠지요. 기태의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눌렀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부드럽게 웃어도 진짜로 붙잡을 땐 손이 먼저 단단해지는 사람. 이 여자가 뭘 원해? 돈입니다. 아니면 자리입니다. 둘 다 아니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도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빠른 대답은 준비된 대답이지요. 기태는 그 빠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판이 흔들릴 테니까요. 서리는 물컵을 기태 앞에 놓았습니다. 유리잔에 물이 흔들렸습니다. 기태의 손이 아니라 서린의 손이 잠깐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떨림은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떨림이 큰 비밀을 드러냅니다. 회장님, 결정만 해주세요. 오늘은 절대 마주치면 안 됩니다. 대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문. 그 단어가 기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숨이 멈추면 기억이 올라오지요. 20해 전 겨울. 문턱. 작은 발. 닫히던 문.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훑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불편하면 얼굴을 만집니다. 불편한 건 마음인데 손은 얼굴을 만지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숨이 가쁜 비서는 위험한 소식을 품고 있습니다. 회장님, 로비 상황 보고 드립니다. 뭐가 또 있지? 그분들이 오늘 서울로 올라온 정황이 있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이미 연결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기태는 서류 끝을 잡았습니다. 펜이 놓인 자리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펜은 검고 반듯했습니다. 반듯한 펜은 사람 인생을 반듯하게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는 서명하기 직전 멈췄습니다. 멈춘 사이 회의실 천장에서 환풍기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소음이 커지면 사람은 침묵을 더 선택합니다. 기태는 문득 창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벽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숨기지요. 저 여자가 직접 말한 건 있어? 말할 틈을 주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말이 아니라 진실이지. 기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말은 잘 줍히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자의 말은 더 그렇지요. 서린이 다시 한번 미소를 올렸습니다. 미소는 올라가도 눈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감정이 끼면 회사가 망가집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라면 더 차갑게 해야지요. 기태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그의 손목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였겠지요. 같은 시각 한국 서울로 올라오는 지하철 안. 서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펴지 못했습니다. 펴면 떨림이 들킬 것 같아서요. 말수는 서하 옆에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해졌습니다. 그 손수건은 수십 번 빨린 물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날을 버틴 물건이었지요. 서하의 발밑엔 작은 가방이 놓였습니다. 가방 지퍼는 끝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퍼가 올라가 있으면 마음도 잠깐 다치는 법입니다. 말수는 서하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서하는 캔을 받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캔의 차가움을 느끼는 순간 펜던트의 차가움이 떠오를 테니까요.
서아는 전날 경찰서에서 돌려받은 물건들을 생각했습니다. 휴대폰, 낡은 지갑, 그리고 작은 천조각. 그 천조각 안에 펜던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떠올라 버릴까 봐서요. 말수는 서아의 무릎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다독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말만 하면 돼요? 말하면 믿어줄까요? 믿게 만들어야지요. 어떻게요? 끝까지요. 말순의 말은 짧았습니다. 짧은 말이 오래갑니다. 그들은 그런 말로 20회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문 옆에 선 남자 하나. 신발이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시장 바닥을 밟은 사람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휴대폰 화면을 한번 보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서아가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말순이 따라 내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말순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속을 긁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두려움이 앞서 달려올 테니까요. 지상으로 올라오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의 바람은 빠르고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차갑지요. 서아는 길모퉁이 복사집에 들어갔습니다. 한글로 적힌 가격표가 보였습니다. 서류 한 장이 얼마나 값이 되는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종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까요. 말순이 가방 안쪽에서 봉투를 만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출산 기록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저장 장치 하나. 대문 앞 화면이 담긴 것. 그것이 진짜로 있든 없든 그들은 그걸 믿어야만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복사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기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 뒤로 복사집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이 가장 안전한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수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뒤에 바람이 하나 더 붙었다는 걸요. 복사집 밖으로 나오자 말순의 손이 서아 팔을 꼭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평소보다 셌습니다. 그 힘은 경고였습니다. 누가 따라와요? 뒤돌아보지 마요. 왜요? 뒤돌아보면 더 가까워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체념 같기도 했고 결심 같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본사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발걸음은 숨을 들키게 하지요. 서아의 가방끈이 손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태의 펜끝이 종이에 닿았을 것입니다. 서명 한 줄이 그어지는 순간 서리는 안도의 숨을 쉬었겠지요. 상도는 이미 다음 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아와 말수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그 반듯한 서명 하나가 로비의 유리문을 다시 닫게 만들지 모른다는 사실을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로는 부족해요. 증명이 없잖아요. 한국 서울, 법원 앞 계단은 바람이 먼저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기자들이 만든 통로는 길지도 않았는데 그 끝이 유난히 멀어 보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눈처럼 번쩍였고 마이크 스펀지가 입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뜯어먹는 입들이었지요.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픈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프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복도는 길고 하였습니다. 하얀 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소리 없는 곳에서는 마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법정 문 앞 말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모서리. 그 모서리만 믿고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이 떨린 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커서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시선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피부에 닿았고 차가운 시선은 뼈에 닿았습니다. 재판장은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늘 말이 짧습니다. 검사는 종이를 넘기며 한 줄씩 칼을 갈았습니다. 변호인은 말이 많았지만 말이 많다는 건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청석 한쪽엔 서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이 법정의 회색과 잘 섞였습니다. 섞이면 눈에 덜 띄지요.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 동작이 누군가에게 지금이라고 말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상도는 법정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발밑에 두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특히 봉투 같은 것 말이지요.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의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나오면 그 말이 바로 목줄이 됐습니다. 검사가 서아를 향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전당포 CCTV 캡처, 신고서, 진술서, 한글로 반듯하게 찍힌 글자들이었습니다. 반듯한 글자들은 늘 너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피고인은 작물거래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라는 사람이 지목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처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그 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20해 전 대문 앞에서도 피 맛이 났었으니까요. 울음을 삼키면 입안에서 피가 납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해, 우연, 정황 같은 단어들이 흘렀습니다. 흘렀지만 법정 바닥은 젖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젖지 않지요. 젖는 건 증거일 때뿐입니다. 재판장이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아니라 기준이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서아는 잠깐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숨이 고르는 대로 잘 골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아니, 물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마시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들킬까봐 손바닥을 더 꽉 눌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짧게, 낮게. 그 말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는 순간은 위험합니다. 조용한 순간엔 악한 쪽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검사가 바로 받았습니다. 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팔려고 했습니까? 그게 증명됩니까? 증명. 그 단어가 서아의 목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말은 나왔다가 들어가면 더 아픕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말수는 그 기척을 먼저 느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마음이 나중에 압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검은 장갑 낀 손이 가방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장갑은 새 것이었습니다. 새 장갑은 흔적을 남기지 않지요. 말수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목이 단단했습니다. 이건 노동자의 손목이 아니라 일을 하는 손목이었습니다.
어딜 만져. 조용히 하시죠. 법정입니다. 낮은 목소리. 비아냥도 아니고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확신이 깔린 목소리였거든요. 말순의 손이 가방끈에서 잠깐 풀렸습니다. 그 찰나를 기다린 듯 다른 손이 가방 지퍼를 건드렸습니다. 딱 지퍼가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말순은 가방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 주머니에 있던 작은 천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소리가 작았는데도 법정 바닥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바닥이 단단하니까요. 단단한 곳은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립니다. 천이 풀리며 금속이 한번 반짝였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굴러가며 빛이 튀었습니다. 빛이 튀면 시선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펜던트는 서아의 발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타고 재판장 쪽이 아니라 옆 통로 쪽으로 굴렀습니다. 마치 나 여기 있다고 일부러 말하는 것처럼요. 서린의 눈동자가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흔들린 걸 감추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펜던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한 발짝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티가 나니까요. 그는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방청석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동이란 오래 연습한 이동입니다. 재판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망치를 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면 높은 자리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아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발치에서 빠져나간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빛. 한번 꺼내면 다시는 숨길 수 없는 빛. 말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 안 봉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지는 건 종이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는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는 조심스러웠는데 존재감은 컸습니다.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끝, 높고 조용한 자리. 회장단 출입을 위한 별도 통로 쪽에서 기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어제보다 더 맑아 보였습니다. 맑다는 건 두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맑은 눈은 더 많은 것을 보니까요. 기태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구르는 작은 금속. 그 문장, 그 반짝임. 그는 멈췄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기태에게 몰렸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것만 봤습니다. 그 순간 상도의 손이 펜던트를 향해 뻗었습니다. 장갑 낀 손이었습니다. 흔적 없는 손. 말수는 소리 없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늙은 무릎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그 늦음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본능처럼 펜던트를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끝이 펜던트를 맞기 직전 상도의 손가락이 펜던트에 닿으려는 찰나 기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법정을 얼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지? 물음표는 칼이 아니라 문입니다. 문이 열리면 숨겨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수는 그 물음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봉투를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요. 다음 순간 누군가는 이 봉투를 빼앗으러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손은 와 있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지? 재판장님, 이건 절차와 무관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멈추세요. 법정의 공기가 먼저 굳었습니다.
사람들 숨이 얇아졌습니다. 바닥에 굴러온 작은 금속이 빛을 튀겼습니다. 빛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숨겨둔 것들이 많을수록 빛은 칼이 되지요. 회장은 통로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반쯤 들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손끝까지 몰려왔던 것입니다. 펜던트는 대리석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아의 구두 앞에서였습니다. 서아는 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면 그 작은 물건이 깨질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면 자기 삶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도는 한 발 더 나섰습니다. 검은 장갑 낀 손이 펜던트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손은 흔적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손이 닿기 직전 회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체면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부축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문이 닫힐 것 같았지요. 회장이 펜던트 위에 몸을 숙였습니다. 허리가 굽어지며 숨이 한 번 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펜던트를 집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절망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각인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같은 곳을 같은 속도로 문질렀습니다. 버릇처럼, 예전에 누군가의 목에서 이걸 풀어주던 손놀림처럼.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바로 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 떨림은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은 망치 소리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물건 우리 집 문장입니다. 그 아이 목에 걸려 있던 겁니다. 20해 전 내 손으로 채운 겁니다. 검사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법을 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이 흔들리면 그의 발밑도 흔들립니다. 회장님, 증언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금 밝히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법정은 사적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회장은 검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만 보았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겁과 분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얼굴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 굶고 오래 참아야 생깁니다. 회장은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저런 자리에 서 있느냐? 서아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려면 먼저 목이 풀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은 오래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가방끈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끈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움직였습니다. 말순은 방청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먼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픈 쪽이 진짜 길이었으니까요. 말순은 가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다른 모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상도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빠른 걸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말수는 봉투를 법원 서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제출합니다. 출산 기록 사본입니다. 그리고 대문 영상 원본입니다. 재판장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온도를 바꿉니다. 검사는 서류를 받으려 했고 상도는 동시에 잡으려 했습니다. 두 손이 겹치기 직전 법정 경위가 상도의 팔을 막았습니다. 짧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몸싸움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조작입니다. 저 노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회장님도 지금 건강히.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서린을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사라진 얼굴은 무섭지요. 그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밀어 넣었습니다. 조작이라면 영상부터 보자. 보면 끝난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봉투 안에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작은 장치였습니다. 작은 장치 하나가 세상을 뒤집습니다. 법정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글로 날짜가 찍힌 영상이 나왔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대저택 대문 앞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모가 무릎을 꿇고 외투 단추를 잠갔습니다. 문턱 안쪽에는 검은 옷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손짓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 목에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법정 안에서 숨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탄식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눈이 있지요. 서하는 화면을 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의 몸에 이미 새겨진 장면이었습니다. 새겨진 걸 다시 보면 더 아픕니다. 회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벌렸습니다. 한참 만에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문을 열지 못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움켜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달려와 부축하려 했습니다. 회장은 손바닥으로 비서를 밀었습니다. 그는 혼자 서 있으려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이 앞에서 숨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검사는 영상에서 눈을 떼고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유모님, 이 자료는 어디서 확보하셨습니까? 20해를 품고 살았습니다.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 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말순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젖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오늘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상도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저 영상 편집입니다. 회장님을 속이려는 사기입니다. 회장이 상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전체에 닿았습니다. 그럼 왜 내가 먼저 집으려 했지? 왜 내 손이 먼저 움직였지? 그게 답이다. 상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이 다물리면 사람은 손으로 도망칩니다. 그는 뒤로 빠지려 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길을 막았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결정이었습니다. 증거 제출을 접수합니다. 피고인의 신병 처리와 별개로 조작 의혹을 즉시 조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증언석으로 나오십시오.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다. 내가 돌려줘야 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순간 세상이 바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말순이 서아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눌림은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받아 쥐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차가움 속에 오래 버틴 체온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에서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권력자의 울음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20해 전에 놓친 한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영상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 시작은 했지만 아직 싸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부정할 테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빼앗으려 할 테니까요. 피고인, 일어서세요. 이제 끝난 겁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법정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던 눈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피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바뀌면 세상도 조금은 바뀝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문이 조금은 열리지요. 재판장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넘기는 손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급한 손은 실수합니다. 재판장은 그날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아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은 시선은 오히려 더 아프지요. 그 안에 미안함이 섞이면 더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작물 혐의는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로 볼 때 사건의 본질은 다릅니다. 조작 정황이 있습니다. 서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서로를 문질렀습니다. 그건 사람의 버릇이 아니라 불안의 소리였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경위의 손은 그의 팔꿈치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아도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망치가 내려오기 전에 회장 기태가 증언석 앞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내가 놓친 딸입니다. 서아의 숨이 길게 새었습니다. 숨이 길게 새면 사람이 무너질 것 같지요. 그런데도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으니까요. 오늘은 그 잔해 위에 서 있는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서로를 긁었습니다. 그 굳은 살은 20해의 날짜였습니다. 날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피고인 한서아, 신원 확인과 함께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제출된 영상 및 출산 기록에 근거해 관련자들의 조사도 즉시 진행합니다. 특히 윤설인, 박상도 씨는 증거 인멸 및 위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 수사로 넘깁니다. 서린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예쁘게 말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만. 재판장은 짧게 끊었습니다. 짧게 끊기는 말은 이제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상도는 급히 고개를 들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지시받았을 뿐입니다. 회사를 지키려던 겁니다. 회장님도 알고. 회장이 상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차가움은 더는 숨지 말아라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죄를 만들지 마. 내가 모른 죄는 내 죄다. 상도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말이 끊기면 사람은 눈으로 도망칩니다. 그는 눈을 굴렸습니다. 어디로 도망칠지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엔 도망칠 문이 없었습니다. 서린은 마지막으로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의 눈도 서린을 봤습니다. 그 눈엔 승리의 환호가 없었습니다. 환호는 너무 사치였습니다. 대신 단단한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그 한 줄이 눈동자에 박혀 있었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일어섰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나고 웅성거림이 밀려왔습니다. 웅성거림은 늘 진실보다 빠릅니다. 서아는 말순을 찾았습니다. 말순은 이미 서아 옆에 와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서아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할 만큼 여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단단함은 따뜻함보다 오래갑니다. 회장은 서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이를 찌그려 했습니다. 비서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회장은 비서를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오늘은 숨을 날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재판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죄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밖에 세웠다. 문이 닫히는 걸 봤는데도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쉬웠으면 20회가 필요 없었겠지요.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순은 회장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20회 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찬밥입니다. 남이 남긴 밥입니다. 그 밥 먹여가며 제가 지켰습니다. 그 말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법정 바깥에서 하는 증언은 더 무섭지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니까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침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참는 건 여전히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는 건 도망이 아니라 끝까지 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서울의 작은 원룸. 정확히는 말순과 서아가 잠깐 빌려 쓰는 좁은 방. 창문엔 여전히 성에가 끼었고 테이프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말순은 밥을 했습니다. 쌀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을 했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올랐습니다. 밥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가 오래된 벽지 틈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여기에도 사람이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서아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차가움이 덜 무서웠습니다. 차가움 위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요. 말순이 국을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국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콩나물국. 그러나 콩나물은 잘 자랍니다. 빈대서도 자랍니다. 그걸 말순은 알고 있었지요. 서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이 한 번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말순은 말없이 서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은 손목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이제 뭘 해야 해요? 말순은 밥상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대답이 말순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밥부터. 밥 먹고 이름 찾는 거야.
이름은 배고프면 못 찾아. 서한은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이 입끝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그 방을 바꿨습니다. 그 방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서한은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말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굳은 살로 닦는 눈물은 아픕니다. 그런데도 말수는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서한은 펜던트를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한서아예요. 이름을 말하는 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그래, 됐다라는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다시 정리하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끝까지 지켰지요. 그 말이 끝나자 창문 밖에서 바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사람 마음도 조금은 잦아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이제 시작이고 세상은 아직 차갑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는 문 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서로의 마음 안에서는요.